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요즘 야권 단일화 관련 기사를 보면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사. 의사 출신이고요. 또 기업 경영도 해보셨고. 그런데 과거 대선에서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계속 단일화 때 양보만 했던 그런 정치인.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나선 분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금태섭 후보와 2차 토론회 벌이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제 보니까 금태섭 후보가 이제 안 후보님의 소통 능력 문제 삼았고, 이제 안 후보께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자, 토론회 어떻게 좀 총평, 자평하십니까? 네,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말만 잘하는 해설사가 아니라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예. 진정성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통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근무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사실 소통 문제라는 게 저뿐만 아니고 모든 정치 리더들이 풀어야 하는 숙제인데요. 몸이 하나인데 예. 또 대화해야 되는 하고 싶은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메신저로 소통방 만들고 그리고 또 제 방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방문이 항상 열려 있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론조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다음 주 월요일이죠. 3월 1일에 그 이른바 이제 안 후보님하고 금태섭 후보 간의 제3지대 단일화 후보 결정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판단은 시민들께서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최선을 다했고 시민분들 평가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3일절입니다. 그날 당일이.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이뤄도 자 넘어야 될 산이 또 큼지막합니다. 그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저와 금 후보 경선이 100% 시민 여론조사, 경쟁력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도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이어서 이런 선례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례를 참조하고 존중하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선례를 참조하신다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님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제가 지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호 4번이냐 2번이냐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단일 후보로 뽑힌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선거를 치르는 만큼 그 후보 입장 존중하고 또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지금 국민의힘 쪽 예비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되면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단일화를 거부하는 후보라든지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고집할 후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만약 그런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시민분들로부터 외면받고 향후 정치적으로도 존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시면요. 지금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 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랑 만나시면 좀 더 상대하기가 좀 그래도 용이하겠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쉬운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후보분이든 최선 다하고 시민분들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좀 어느 쪽이 쉽겠냐 여쭤봤는데 좀 더 어렵겠습니까? 라고 좀 질문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네, 두 분 다 정치 경륜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예. 그리고 각각의 또 장점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뭐 두 분 다 그렇게 쉬운 분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세훈 후보는 그 서울시장 공약을 지금 뭐 5년짜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대선은 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셈인데 안철수 후보님은 어떠십니까? 내년 대선 출마 관련해서 뭐 질문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 12월 20일 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 때 이미 대선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요즘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약도 5년 공약입니다. 예. 5년 동안 74만 6천호 공급하겠다고 했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경제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5년에 여기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르고님 오늘부터 이제 백신 접종 시작 9시부터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신을 정쟁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백신 그 수급 또 접종까지 전체적으로 비판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좀 기억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제가 작년 5월에 대구에서 강연한 동영상이 지금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예. 제가 작년 5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겨울에 대규모 확산이 예상이 된다. 예. 그리고 또 백신이 빠르면 올 연말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게 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라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지 않다가 예. 정말 세계 100개국 이상이 접종을 하고 나서야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나마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이요. 그나마 다음 물량이 오기까지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온 거 맞고 나서는 예. 올해 중순이나 가을에 맞을 수도 있고 중간에 비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 생명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돼서요. 저는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예. 그건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몇 월 달에 어떤 종류 백신이 얼마나 오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맞을 수 있나 즉 내가 언제 맞을 수 있는지를 각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예.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각각이. 예.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내 이름이나 주민등록 번호를 치면 그리고 개인 인증을 받으면 예. 당신은 몇 월 며칠 정도 접종이 가능하다. 그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대표께서는 또 이른바 접종 1호 대상 논란이 있을 때 먼저 맞으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 사실 크게 보면 예. 집단 면역 이루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루빨리. 네. 그런데 오히려 논쟁이 대통령이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렇게 논쟁으로 번지기에 저라도 맞겠다. 그래서 네네.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해서 빨리 백신 접종 시작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의사 출신이시니까요. 요즘 이 사안 관련해서도 하시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의사들 면허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금고형 이상 범죄 저지르면은 이제 최대 5년간 이걸 취소하는 건데. 자, 이거 관련해서 시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 발언의 핵심이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답니다. 예. 물론 변호사분도 계시고 이런 다른 전문가들과 예. 의사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쳐있는 의사들 반발을 유도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면 이거 혹시 국정 무능 실패 물타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표명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의료법 개정 취지에 저는 찬성하니까 그걸 통과를 시키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을 대한의사협회와 제대로 소통해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른바 코로나 국민 위로금 지원 검토 발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 위로금이라는 것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뭐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러시면 코로나 종식이 언제로 예상되는지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불안한 것이 정부 발표에 의하면 11월 정도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데 예. 많은 외국의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한 전문 그 분석 기관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은 올해 되지만 대한민국은 내년 중반이 넘어야 된다. 지금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겨울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겨울에도 우리는 마스크 쓰고 고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이것부터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저는 그 전 국민 이전에 피해를 받은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국민위로금 자체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 국민에게 그렇게 위로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 국민한테 주는 위로금 맞지 않다.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자들한테 집중해서 일종의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그런 부분으로는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신 것이죠? 소상공인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피해 계층 그리고 정말 이런 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이 무한정이 있으면야 모든 사람들이 받으면 저도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가가 가진 재원이 한계가 있고요. 지금도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재정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게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게 아니고 국채를 발행해서 전부 빚으로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님 이제 좀 그 공약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핵심인데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안철수 후보님만의 어떤 차별화된 부분 어떤 것이 있는지 있을까요? 정부나 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철학이 저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측에서는 한마디로 부동산 국가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한다. 그래서 시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부동산 폭등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반해서 저의 철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관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공공이, 그리고 또 재건축에 대해서는 민간이, 또한 재개발은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까지 있으니까 그건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하자.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뭐 3대 예언, 6대 예언 뭐 이런 것들이 적중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될 것을 좀 이번에도 하나 또 예언 하나 좀 더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뭐 3대 예언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지난 대선 때 2017년에 제가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세 가지 일이 생길 거다. 첫 번째는 지금 정부를 찬성하지 않는 국민 절반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5년 내내 싸울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 편만
갖다 쓰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 보니까 가장 뒤처진 나라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예. 참 지금 결과를 보면 정말 그대로 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이번 선거 뭐 예언이라기보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 야권 단일화가 되면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야권에 손을 들어주실 준비가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단일화 말씀하셨으니까요. 혹시 야권 단일화가 불발된다면 그렇더라도 끝까지 완주는 하시는 것이죠? 저는 절대로 불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 불발되지 않을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예언하시네요, 이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참 안철수 후보니 뭐 토론에 약하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 이건 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인정하시고 지금 이거 보강하시려고 좀 트레이닝 막 하고 계십니까? 아마 어제 토론 보신 분들은 예. 그런 선입관들을 많이 씻으실 것 같은데요. 예. 물론 뭐 변호사나 말 잘하는 정치인보다야 뭐 제가 더 잘하겠습니까만은 더 중요한 거는 진정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말만 잘하는 해설사 시장이 아니고 예. 일 잘하는 해결사 시장을 뽑아주실 거다. 예. 그러면 제가 적임자라고 예. 생각합니다. 해설사 아니고 해결사로 이제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참 이 서울시장 만약에 되시면 아무래도 그 TBS 운영 관련해서도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성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뭐 관련해서 생각이 있으신지요? 개선하실 생각이 혹시 되시면? TBS 그 설립에 대해서 서울시 예.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살펴봤더니 그 TBS 설립 취지가 서울 시민의 교통 정보,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마치 재난이 있었을 때 KBS가 재난 방송으로서 역할하을 하는 것처럼 그런 서울시 재난에 대해서 재난 방송 역할을 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그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님의 지난 선거 당시 발언들 가지고 좀 희화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글쎄요. 어떤 예.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치인 풍자나 희화하는 정치인 숙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서 이렇게 여론 조작하는 거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른 아침 시간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잠시 뒤 이제 40분 남았는데 9시부터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안전한 접종이 가능한지 언제 맞을 수 있는지 부작용 없는지 걱정들도 사실 적지 않은데요. 자,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오전 9시부터 백신 접종 시작되는데, 1호 백신 대상 자꾸 이게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1호는 사실은 특정해서 없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접종 받으시게 되는 분들은 예. 이제 전국의 213개 요양시설과 예. 292개 요양병원의 65세 미만의 입원 입소자 종사자분들이고요. 예. 1호 접종자 관련해서는 말씀들이 많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고령자가 먼저 맞으시기도 하고 국가 수반이 먼저 맞으시기도 하고 했는데요. 예. 저희는 지금 이제 1호 접종자를 특정해가지고 한 명을 딱 정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예.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이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서 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의미적으로 본다면 오늘 접종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첫 번째 접종자시고요. 네. 이렇게 정한 건 사실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맞아야 되는 백신이다라는 네. 점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접종이 접종하면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죠? 고혈 환자라든지 임산부, 그다음에 나이도 좀 18세 미만은 어떻습니까?
네, 그 접종을 하실 당일에 고열이 있거나 몸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예. 접종을 좀 미루시는 게 좋고요.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접종이긴 한데 이번에 그 백신들이 임상 시험을 하면서 18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이라든지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 시험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효과성 판단하는 자료가 지금 없는 상태여서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접종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앞으로 뭐 추가적인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식약처가 그 화이자 백신이지 않습니까?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자문 결과를 내놨는데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투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럼 18세 미만하고 16세 이상 약간 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럼 고등학생도 이게 맞을 수 있는 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은 저희는 이제 식약처의 허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식약처에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서 그 안전장치를 3중으로 거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첫 번째 안전장치인 코로나19 백신의 뭐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이고요. 그 자문단에서 이제 임상시험 결과를 쭉 보니까 16세 이상 대상자에게서도 어느 정도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나이대면 성인들하고 면역 반응이 다르지 않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16세 이상으로 허가가 됐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도 16세 이상한테 허가를 해도 되겠다라고 권고를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식약처 최종 허가 결과가 나오는 걸 좀 지켜보고 저희도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는 그 의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쳐가지고 청소년의 접종 여부는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 연령별 또 지역별로 백신 종류가 다를까요? 연령별이나 그 지역별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 백신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이제 사망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든지 의료나 방역 체계 유지 필수적인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먼저 접종하시는 걸로 이렇게 잡았고 이런 기준 하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오늘과 내일 접종이 시작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전담병원 의료진 이런 분들이 먼저 맞으시게 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백신이 국내에 공급될 때마다 저희가 전문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여서 연령이나 지역별로 백신 종류가 다르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 일정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백신 접종 포함해서요? 네. 지금 3월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그룹 외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가 아니더라도 중증 환자를 많이 보는 고위험 의료기관의 의료진들하고 119 구급대나 역학조사관 같이 이렇게 코로나 대응 요원 이런 분들까지 3월 내로 1차 접종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장애인, 노숙인 같이 복지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접종에서 좀 제외가 돼서 기다리고 계시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65세 이상의 그 종사자나 입소자분들 그리고 일반 가정에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상반기 중에는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접종해서 11월까지는 접종에 동의하신 분들은 모두 다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접종할 그 백신들별로 그 저장 그 보관 온도가 다르니까 이게 그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이 별로 백신별로 수송 작전이 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들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도 있고 해외에서 도입되는 백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냉장 상태로 생산돼서 배송되는 백신도 있고 냉동 상태로 배송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냉장 상태로 물류센터에서 접종기관까지 수송되는 백신이고요.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도입돼서 공항에서부터 그 외국에서부터 올 때부터 아주 초저온의 냉동 상태로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또 국내에서도
초저온의 냉동 상태 유지하면서 배송해야 되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송 과정에서 콜드체인 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IoT 기반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해서 그 백신이 어디로 이송이 되든 간에 위치가 추적이 되고 또 실시간으로 온도도 감지되게 그렇게 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도 감지되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많은 분들이 이건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또 걱정도 많으시고요. 그 접종 시 유의사항, 뭐 몸에 열이 나는 사람들 접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고열이 아니라면 접종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당일날 보셔가지고 37.5도씨 이상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하시는 게 좋고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까지 무리하게 접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기를 하시고 다음에 좀 상태가 좋으실 때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사실. 이 접종의 그 백신 종류를 1차 때는 뭐 이거, 2차 때는 저거, 뭐 이런 식으로 회차별로 이렇게 좀 바꿔서 접종할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죠? 네, 그게 그 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교차 접종을 하는 사례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그 교차 접종 가능한지, 그 다음에 안전하고 효과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일 백신을 접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일 백신도 2번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은 2번 접종까지 맞춰야 지금 완벽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그 백신하고요, 다른 감염병의 백신하고 동시 접종 이것도 안 되죠? 어떻습니까? 네, 웬만하면 다른 백신하고 같이 접종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상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백신만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다른 백신하고 혹시라도 같이 접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접종 전후에 최소한의 14일 간격은 유지하시면서 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좀 열이 좀 있거나 몸에 좀 이상이 있는 분들, 날짜, 기간 좀 미루고 싶은 분들 있을 텐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본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그러면은 이제 거부하신 분들은 제일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나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원래 접종을 하시기로 동의를 하신 분이라면 이제 그분들이 그 당일날 몸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본인이 예약을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당일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예진 의사가 판단해서 그날 안 맞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예방접종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돼서 확진 판정 받고 나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은 예방접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드물기는 하지만 재감염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확진됐다가 치료가 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확진 받아서 격리 중이신 분들은 지금 예방접종을 하지 마시고 다 회복하신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좀 예방접종 후에 백신 뭐 효능, 항체 형성 이게 좀 어떻게 좀 되는 건지 좀 과정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형성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을 때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7일에서 14일 후에 항체가 가장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대 이렇게 백신 효과를 위해서는 권장 기간 내에 2차 접종까지 딱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장기 면역이 형성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여쭙겠습니다. 그 백신 부작용 우려가 있긴 한데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혹시 생기면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뭐 대책 뭐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일반적인 그 케이스에서도 국가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생겨서 그게 이제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제도에 따라서 진료비라든지 간병비, 장애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 이런 것들도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이제 30분 뒤면 시작되는데 접종이요. 좀 어떠십니까? 감회가 이거 준비 열심히 하시느라고 되돌아보시면 예. 사실 그 작년 1년 동안 그 전 국민이 사회경제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으시면서 계셨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모든 백신 좀 걱정이 되시더라도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보호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의 얘기 됐습니다. 네,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지금 8시 37분 돼가고 있으니까 23분 남았네요. 자, 물론 반갑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계속 나오는데 전문가와 함께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 병원 감염내과 전문의인 허중현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전 세계 지금 벌써 2억 회분 이상 백신 접종됐는데 뭐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25일자 기준으로 지금 현재 투여된 백신 횟수가 약 2억 2,100만 도즈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안전성 평가로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까지 이슈가 된 게 이제 아나필라시스 이슈가 언론에 좀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전에 백신보다 약간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매우 크게 증가한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우려할 만한 그런 이상 반응 증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잠시 뒤 9시부터 이제 시작할 접종할 백신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자, 이것 좀도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전세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얼마나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네, 정확한 백신 접종 횟수까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는데 지금 현재 34개국에서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영국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는 횟수가 약 2월 14일자 기준으로 690만 도즈 정도가 투여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스트라제네카도 충분히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접종 제품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영국 의약품 규제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필락시스 부작용 이게 화이자 백신보다 좀 적게 발생한 걸로 나왔네요 보니까. 네, 발표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보실 때요, 우리가 부작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상 반응,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모든 이상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상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측한 이상 반응, 그러니까 접종 부위 통증이나 아니면 있을 수 있는 발열, 근육통 같은 거와 함께 예측이 불가능한 이상 반응이 있는데요. 예측이 불가능한 이상 반응, 예측 가능한 이상 반응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플루엔자 백신 기준으로 하면 그것보다는 약간 좀 높지만 그래도 접종자들이 수용 가능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작용 중에 이제 아나필라시스가 들어가는 건데요. 아나필라시스 발생 건수는 지금 화이자가 영국에서 한 10만 명당 2.0건, 아스트라제네카가 1.5건이긴 하지만 과거 백신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둘 다 모두 안전한 백신으로 생각이. 부작용보다는 이게 이상 반응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하고요. 네. 이상 반응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예방률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낮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임상 테스트에서 그러면 혹시 방금 말씀하신 또 이상 반응 요것도 수치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임상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 두 백신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통증이나 이런 거는 인플루엔자 백신보다는 좀 더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측하지 않은 부작용 같은 경우에 다른 백신보다 더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매우 안전한 백신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들의 어떤 안전성, 뭐 이상 반응 말씀하신 거, 부작용 이런 거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지금 현재 그 많은 나라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2억 도즈 이상 투여되고 있고 저도 이제 처음에 임상 결과를 봤을 때 통증 정도가 좀 높아서 이런 요인 때문에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백신 접종 속도가 그런 요인보다 부작용의 요인보다는 생산의 요인이 더 중요한 그런 결정 속도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백신의 부작용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할 때 있어서도 인과성 평가는 환자, 접종자의 입장에 따라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윤리의 원칙에 맞게 환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려할 만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공개될 거다, 정보가.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좀 몸에 안 좋으신 분들이요.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 좀 약간 심하게는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좀 백신 접종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기저질환이 있다고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발열이나 전신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접종 시기를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제 아주 초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인종에 가까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바가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다고 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도 무작정 피할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 백신 맞기 전에 좀 뭐 주의해야 될 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그리고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백신 예방 접종하기 전에 가장 확인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이 어떤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예방접종에 알레르기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되겠고요. 예방접종 전에 컨디션을 조금 나쁘게 할 수 있는 것들, 과도한 음주, 심한 운동 이런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혹시 이제 있었으면 그거는 좀 정확하게 맞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컨디션 특히 음주나 뭐 운동 같은 거 좀 관리 좀 해서 몸 상태가 좀 제일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백신 맞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국 스코틀랜드의 그 에든버러 대학에서 이제 백신 접종하고 이제 4주 후부터 입원하는 그 위험도가 90%까지 안팎까지 낮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실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임상에서 예방 효과가 낮다는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을지는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지느냐보다는 사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생기는 중증 환자 발생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에 결국 달려 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이거는 임상에서도 보여준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백신을 맞느냐보다는 최대한 빨리 접종률을 올리고 중증도를 낮출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방률이 설령 조금 낮더라도 일단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을 확실히 낮춰주기 때문에 일단 빨리 맞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치료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뭐 렘데시비르 있잖아요, 그 치료제. 이게 근데 뭐 현장에서 치료 효과가 뭐 예상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제 부분인데요.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렘데시비어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더욱이 그러면 치료제가 그러니까 백신 진짜 가능하면 다들 빨리 맞아야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또 질문 또 많이들 하는데 언제쯤이면 뭐 마스크 벗고 안심하고 일상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른바 집단 면역 얘기인데요. 뭐 이거는 뭐 정부에서는 지금 11월 얘기하는데 또 아까 제가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 예비후보 얘기했을 때는 이분은 이게 보니까 뭐 내년 사실은로 넘어가야 뭐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시기를 전망하기는 조금 사실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가 그만큼 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실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더라도 바이러스 전파시킨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내뿜는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중증 환자 발생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이를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기가 무서워가지고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염병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중증 환자 발생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백신 접종 주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코로나19를 지난 1년 동안 봐오면서 코로나19처럼 비극적인 질병은 사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분들은 나와 가까이 지내는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일상이 행복하셨다면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백신이 잊지 말고 꼭 백신 접종을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허중현 교수였습니다. 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가 어제 신세계 야구단 입단을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정말 반짝반짝 플래시세를 받으면서 입국했는데요. 이 시기에 한국에 있었던 거 20년 만이라고 해요. 잘한 결정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빨리 팬들 만나서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설렌 표정이었는데 가족을 미국에 두고 혼자 왔죠. 자가격리 마치고 3월 11일 신세계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경기장에 서는 거는 3월 20일 창원 NC 다이노스 상대로 시범 경기 벌입니다. 3월 20일이요? 네. 3월 20일. 네. 유니폼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가슴에 인천이라고 영문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거는 SK가 이벤트용으로 작년에 입었던 인천 유니폼인데 올해 시범 경기까지는 이거 입고 뛴다고 해요. 그래서 SK 선수단 지금 제주도 스프링 캠프 하는 이제 선수단도 아직 이거 못 받았는데 추신수가 1호로 받고 어제 입으면서 영입 1호의 상징성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등번호는 뭐 메이저리그 마찬가지로 17번이고요. 연봉이 27억인데 이 가운데 10억 기부하고 17억 원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등번호랑 맞췄어요. 10억 기부한다고요? 네. 뭐 추신수 선수 아시아 메이저리거 유일무이한 통산 200홈런의 달성자인 만큼 선수 인생 황혼기 KBO에서 한국팬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이미 최고의 흥행 카드고 최고의 뭐 바람몰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림픽 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2032년 올림픽 유치. 이 얘기 이거 지금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나요, 사실은. 근데 2032년에 서울, 평양, 남북 공동올림픽 하겠다라는 얘기가 뭐 정치인들, 체육인들 많이 광고했는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새벽에 IOC 집행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호주 브리즈번을 올림픽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제 뭐 여기서 한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먼저 여기를 집중적으로 대화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서울 평양도 뭐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긴 한데 대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뭐 멀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IOC와 이제 올림픽 개최 협상을 브리즈번이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르면 올해 연말쯤에 IOC 총회에서 투표로 승인이 되면 호주가 올림픽을 열게 됩니다. 물 건너 갔다는 얘기도 네. 할 만하네요. 예. 그렇죠. 이게 뭐 아무래도 북한 리스크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체육계 관계자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남북한이 지난 2018년 9월에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2032년 하계올림픽에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서명을 했어요. 예. 정말 좋을 때였잖아요. 예. 그해 초에 평창올림픽 때 북한이 왔고 4월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고 그렇죠. 그 해에만 뭐 남북 정상 3번 만났거든요. 예. 근데 이듬해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후에는 뭐 남북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한 뭐 교감이나 응답이나 공감대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서울 평양 올림픽은 스포츠의 가치 뭐 평화 메시지 알릴 매력적인 IOC에게도 매력적인 기회지만 북한 문제를 좀 위험 요소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학교 폭력 사태요. 저 깜짝 놀랐는데 또 기성윤 선수까지 지금 이게 지금 번졌어요? 길어지고 있어요. 진실 공방 분위기로 가는데 기성용 선수에게 초등학교 때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다라고 후배 2명이 변호사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던 건데요. 사실 이게 본인들이 금방 특정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심적 압박감이 커서 그만하고 싶다. 또 뭐 보니까 기성용 측에서 접촉 제안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 놓고도 기성용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우리 다시 그냥 자료 내고 만나서 사과나 받자 이런 입장도 있고 또 무슨 소리냐 돈 몇 푼 받고 우리 바보 되고 싶냐 버티자 뭐 이런 측도 있고 뭐 이런 피해 선수들도 변호사 사이에 의견 충돌이 좀 있었는데 이 통화 녹취를 변호사가 몇몇 언론사에 풀어서 이게 알려졌어요. 이 사이에 이제 기성용 선수는 에이전트 통해서 또 어제는 SNS 통해서 그런 사실 없다 강경 대응하겠다 밝혔는데 오늘 새벽에 또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6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다시 냈습니다. 기성용이 성폭력 범죄 저지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 가지고 있다. 이거 일단 본인하고 선수 본인하고 구단해 줄 건데 너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양측의 통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장 이제 내일이 K리그 개막전 있고 FC 서울 전북과 개막전인데 기성용 선수 주장으로 내일 뭐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또 어떻게 뭐 인터뷰를 할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원지 기자였습니다. 홍보선 뉴스 아침 오늘 수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